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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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이제 에코티 첫 시간입니다. 그 서머리 그 핸드아웃 제가 드린 거 있는데 다 받으셨죠? 예. 에코티는 과목 소개를 좀 하면 총 6번 저희가 뵙게 되고요. 에코티 이 전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크게 보면 파트는 두 개 파트예요. 마켓 주식 시장이라고 하는 것 전체를 보는데 이 주식이라는 게 에셋 클래스의 대표다 보니까 주식뿐만 아니라 다른 에셋 클래스 얘기들도 오늘 첫 시간에 조금 나와요. 이것저것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얘기가 좀 몇 가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식 관련된 그 밸류에이션 얘기가 있습니다. 이제 밸류에이션은 그 레벨 2에서의 핵심 주제거든요. 근데 레벨 1에서도 살짝 다루기는 합니다. 이 페이지에 서머리 이 페이지로 컨텐츠를 좀 보시겠습니다. 보면 LOS라고 하죠. Learning Outcome Statement 아시죠? 그러니까 CFA는 무엇을 공부해라 라고 하는 시험 범위를 주잖아요. 그러니까 너네 이런 걸 익혀와 라는 거죠. 그래서 주제를 보면 36, 37, 38 세 개의 앞단어가 다 마켓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죠. 그렇죠? 시장에 대한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할 것은 오늘 마켓의 오거니제이션 앤 스트럭처, 그래서 시장의 조직 구조, 딱 들어도 재미가 너무 없겠죠? 별로 재미없어요. 그러니까 주식시장과 이 자산시장 전반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이제 할 거고요. 두 번째, 37, LOS 37로 가면 마켓의 인덱스, 그러니까 인디시스라고도 하죠. 시장 지수 들어보셨죠? 종합주가 지수, 뭐 미국이면 S&P 500 이런 거 그런 지수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마켓의 이피션시라고 해서 시장의 효율성. 혹시 이제 재무 관련된 과목을 들으신 분들이라면 뭐 약형 효율적 시장, 뭐 강형, 중강형 뭐 이런 얘기들 하면서 효율적 시장 가설에 대한 이야기들, 시장이 효율적이냐 뭐 이런 부분들, 최근에 한 90년대 이후로 좀 굉장히 좀 급부상하고 있는 behavioral finance 관련된 행태 재무 관리 이야기들 뭐 그런 것들이 좀 섞여 있는 시장 얘기 관련된 LOS가 3개 있고요. 그 다음에 주식을 밸류에이션 하기 위해서 주식의 종류는 무엇이 있고 뭐 국내 주식과 해외 주식은 뭐가 다르고 상장 주식과 비상장 주식은 뭐가 다르고 하는 주식에 관련된 이것저것들이 그 다음에 있고요. LOS 40에 가면 산업과 기업 분석이라는 게 있고 마지막에 에쿼티 밸류에이션이 있습니다. 통상 우리가 탑다운, 바텀업 이런 얘기하죠. 탑다운이라는 게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식을 분석할 때 처음에 탑다운 매크로부터 보고요. 거시경제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산업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기업을 보는 거죠. 주식이라고 하는 건 기업이 발행한 지분증권이니까 이렇게 내려다봅니다. 이제 매크로는 주식에서 다루진 않아요. 이건 우리가 CFA 과목을 보면 경제학 있죠? 그렇죠. 그 경제학에서 다루고요. 산업 분석은 여기서 다룹니다. 네. 예전에는 상당한 비중이 있었는데 지금은 조금 좀 줄어 있기는 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기업 분석 파트가 있습니다. 기업 분석은 레벨 1에서는 아주 간단히만 찍고 갈 거고요. 레벨 2 가면 이제 많이 하게 되죠. 이게 위에서부터 아래로, 밑에서부터 위로도 있죠. 바텀업이라고 하는 것들. 그래서 뭐 매크로 뭐 이런 거 상관없고 길게 투자한다고 하는 기업 그 자체에 집중하자 뭐 이런 방식도 있죠. 그래서 그렇게 보면 LOS 40과 41은 산업 분석, 기업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주식의 밸류에이션까지입니다. 레벨 2에 가면 저하고 9번, 요새 또 LOS 변경이 조금 있어가지고 8번 지금 올해는 했는데 바로 지난주까지 이제 그 2023년도 레벨 2를 강의했거든요. 보면 LOS 40과 41에 있는 얘기들만 펼쳐서 8번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레벨 2는 밸류에이션에 굉장히 집중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그 전반적으로 6번에 걸쳐 말씀을 드리게 될 거고요. 처음이시니까 진짜 그거부터 좀 여쭤봐야 되는데 혹시 이 에쿼티 과목 전에 포트폴리오 매니지먼트를 들었다. 손 한번. 포트폴리오 매니지먼트 안 들으셨어요? 그런 과목이 있는 건 아시죠? 그러면 코퍼레 파이낸스를 들었다. 세 분은 계시군요. 그러니까 왜 여쭤보냐면, 그러니까 이게 그 반 두 개가 합쳐졌다고 제가 들었는데
CFA 과목이 10개인 건 아시죠? 모르셨어요? 아시잖아요. 10개죠? 10개인데 그게 보면 이게 어떤 이 커리큘럼 체계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거 잠깐만 좀 소개를 할까요? 그 CFA 과목은 전체 10과목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1층, 2층, 3층 전 그렇게 표현하는데 이렇게 3개층으로 되어 있다고 표현을 하고요. 이 안에 과목들을 좀 넣습니다. 제일 밑에 기초가 되는 과목들이 이게 지금 과목 이름이 계속 바뀌어서 요새 FSA, Financial Statement Analysis 이렇게 부르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Financial Reporting Analysis 뭐 이렇게 부른 적도 있고 회계, 회계 있죠. 그 다음에 경제학, 이코노믹스 있을 거고요. 그리고 퀀트, 주어들 하시죠? 참고로 저는 레벨 1, 2 다 포기했어요. 못하겠더라고요. 수포자. 문송한 수포자라서 계량 통계 있잖아요. 통계 있고. 마지막으로 뭐 있어요? 코퍼레이트 파이낸스, 이것도 이름 바뀌었죠. 코퍼레이트 기업 재무가 코퍼레이트 이슈 뭐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이런 과목들. 이게 이제 밑단의 기본 과목이에요. 그래 놓고 위에 어쨌든 우리가 자본시장에 그 금융과 관련된 애널리스트를 꿈꾸고 있는 거잖아요. 차터드 파이낸셜 애널리스트가 CFA니까. 그러면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배우고 그 중간 단으로는 그 에셋 클래스, 그러니까 프로덕트 단으로 갑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지금 배운 에코티가 있고요. 그 다음에 픽스 인컴이 있습니다. 채권이죠. 쉽게 얘기하면. 그 다음에 드리브티브, 파생 상품이 있고요. 그리고 얼터너티브, 인베스트먼트, 그래서 AI 있고요.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시장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기업의 언어인 회계를 알고요. 계량적으로도 볼 수 있고 거시경제 이해하고 기업 관점에서 투자자 관점이 아닌 기업 관점에서도 금융을 이해하게 됐으면 그 대표적인 에셋 클래스들을 다 배우고 나서 이거를 이제 합치죠. 그게 이제 포트폴리오 매니지먼트입니다. 이 과목 하나. 그래서 레벨 1, 2, 3로 가면 레벨 1에는 요 4개 그 배점 비중 합한 게 제일 높아요. 레벨 2에 가면 요 4개 배점 비중 합한 게 제일 높고요. 레벨 3 가면 얘 배점 비중이 확 올라갑니다. 하나가 B죠? 과목이 10개라 그랬는데. 이렇게 에틱스 있습니다. 이것도 많이들 좋아하시죠? 포기할 수가 없어요. 비중을, 이게 CFA 협회에서 만든 과목이잖아요. 계속 늘려요. 그래서 이게 10에서 15%인가 이렇게 나오죠? 레벨 1, 2, 3를 막론하고. 잘 못 알아듣겠는데 계속 나오니까 이제 짜증은 나지만 안 할 수 없어요. 뭐 이거 있습니다. 그래서 10개. 에코티만 놓고 보면 에코티는 레벨 1, 2, 3가 10에서 12% 이렇게 바뀌었나? 하여튼 제가 알기로는 10에서 12%가 레벨 1. 레벨 2에서도 10에서 15%, 레벨 3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이 정도 될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중요 과목이다 이거죠. 지금 과목 IR을 좀 하면 중요한 과목이다. 10에서 15 작아 보이지만 요 끝에 이제 이 위로 가면 15%쯤 나온다고 생각하면 적지 않고요. 그것보다도 이제 장점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면 처음에 이제 오면 저 같은 수포자들은 이런 거 좀 힘들어합니다. 퀀트 같은 거. 그리고 이건 다 힘들어해요. 이거 적성에 맞는 분들은 나중에 뭐 이걸로 이제 진로를 잡으셔도 됩니다. 잘 안 맞죠? 이런 거 포기하고요. 일단은 영어. 저도 이제 지금도 뭐 그닥이지만 그때는 더 했거든요. 힘들잖아요. 과목이 더 영어니까. 이런 것들이 좀 허들이 됩니다. 그리고 가부 회계 같은 거 레벨 1 회계는 그런가 보다 하는데 레벨 2 가면 이제 연결회계 또 먼저 외화 환산 관련된 거 펜션 어카운팅 그러니까 뭐죠 연금 회계 이런 거 있잖아요. 그쵸?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는 않아요. 픽스 인컴도 이게 채권이 주식은 바라보는 관점이 하나잖아요. 주식이 있어. 올라내려. 이거면 되죠. 채권은 2개 있습니다. 채권은 금리로도 쿼트하고요. 가격으로도 쿼트합니다. 채권 액면 10,000원짜리가 9,984원인지 아니면 금리로 쿠폰이 5%일 때 6.45%인지 그러니까 금리로도 얘기하고 가격으로도 얘기하거든요. 근데 아시겠지만 금리와 가격이 반대입니다. 금리가 올라간다는 건 채권 가격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는 게 좀 2가지로 돼 있고요. 채권은 또 만기가 있기 때문에 커브가 생깁니다. 나중에 이제 배우실 거예요. 즐겁게. 커브가 생겨요. 그러니까 어렵습니다. 드리브티브는요. 더 어렵죠.
왜냐면 얘는 상호 간의 계약, 파생 계약이잖아요. 그러니까 언더라인이 있고요. 거기서 파생된 계약이니까 이게 페이어와 리시버가 있고 방향도 반대고 여기 들어가는 파생 상품의 원본이 되는 게 주가 지수도 있고 채권 가격도 있고 환율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는 거죠. 쉽지 않습니다. 레벨 1 단에는 고민 안 하셔도 돼요. 지금은 레벨 1에서는 어렵지 않습니다. 레벨 2에서 요것들 네 과목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다른 건 쉽냐? 그렇진 않습니다. 이게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공부를 하실 때 레벨 1은요, 금융에 관심이 있는 이제 대학생분들이나 사회생활 좀 하신 분들 어지간하면 이렇게 넘어요. 우리나라에 있는 여러 가지 자격증 있잖아요. 금융자격증. 그거보다 그렇게 높은, 그러니까 깊이 있는 학문 수준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영어라는 허들 정도. 근데 레벨 1에서 레벨 2는 높아요. 가랑이를 좀 길게 찢어야 넘을 수 있습니다. 레벨 2만 가면 레벨 3는 하면 됩니다. 근데 또 나름대로 어려움은 당연히 있죠. 그래서 1에서 2 가는 게 좀 어렵습니다. 근데 어쨌든 다른 건 다 어렵단 말씀이죠. 그러면 우리는 비교적 쉽습니다. 우린 방향이 하나라니까요. 그러니까 비교적 쉽다. 비교적 쉽다. 그리고 직관적이기 때문에 이거 그냥 여기서는 점수 얻기가 편하다. 그리고 주식시장에 있는 이 얘기들이 많이들 회자되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익숙하다는 거죠. 그리고 그러다 보니 대화할 때나 업무하실 때나 써먹을 일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조금 하다 보면 쉬운 건 하나도 없죠. 나름의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렇지만 포기하지 말고 하셔야 된다는 거죠. 가장 쉽다. 그나마 이거라도 해야 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말씀을 드리는데 왜 제가 포트폴리오 매니지먼트를 들었냐 뭐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도 설명드리다 보면 제가 그런 말씀 드릴 거예요. 이거는 어디 가서 배우실 거니까 저는 그냥 요렇게만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이렇게 얘기할 거거든요. 듣는 입장에서는 좀 짜증납니다. 여기 적혀는 있으니까 밑줄은 긋는데 설명 대충 하고 넘어가면 어쩌라고. 걱정하지 마세요. 나중에 가면 이게 톱니바퀴 맞아지듯이 따로따로 배운 것 같은데 이렇게 맞아집니다. 큰 그림이 그려질 때가 올 거예요. 근데 뭐랑 많이 연관이 있냐면 레벨 1단에서는 에쿼티는요, 포트폴리오 매니지먼트하고 코퍼레이트 파이낸스, 코퍼레이트 이슈하고 이 세 개랑 연결고리가 계속 있습니다. 설명드릴 때 여기서 나오는 얘기들을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대부분이 이 두 개를 듣고 오셨으면 제가 편안하게 이 부분의 설명을 줄이고 다른 부분에 집중할 수 있겠죠. 근데 지금처럼 반반인 경우가 되게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좀 드리려고요. 뭐냐면 이렇게 할게요. 가서 오늘도 이건 어디 가서 배울 겁니다 라고 그냥 아예 쌩 하고 넘어가 버리는 거는 거기 가서 배우면 됩니다. 에쿼티의 문제로 출제될 가능성도 아주 낮고 그리고 여기서 배우는 실익이 크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설명드리는 부분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제가 판단이 되면 간략하게만 설명하고 넘어갑니다. 그러면 간략하게 때문에 이해도가 떨어지겠죠? 걱정하지 마세요. 나중에 그 과목 가면 배우실 거고요. 그 과목 가서 배우신 다음에 다시 나중에 에쿼티 와서 복습하시거나 시험 대비하실 때 그 정도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려 놓은 것 때문에 그 과목에서 이해도가 올라갈 수 있고요. 다시 돌아왔을 때 그 과목을 들었기 때문에 여기서 이해도가 올라가고요. 제 생각엔 그냥 넘어가면 좀 많이 섭섭하고 그러니까 좀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되는 것들은 제 나름대로 할 수 있는 적정선에서만 하고 갈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스트레스를 받지 마시고 그런가 보다 하고 이렇게 넘어가시면 돼요. 그렇게 짧게라도 군데군데 설명을 좀 드리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서머리를 드렸잖아요. 이게 제가 강의할 때 이렇게 합니다. 제가 레벨 1을 할 때 벌써 이제 10몇 년 전이죠. 그때 하는데 그런 거예요. 앞에서 진짜 훌륭한 교수님들이 강의하시는 걸 잘 들었어요. 들었는데 집에 가면 복습을 해야 되잖아요. 물론 뭐 잘하진 않았습니다. 가끔 했는데 하려고 그러면 책을 딱 열었는데 하얘요. 뭐 따로 필게 된 것도 없어요. 이걸 어떡하지? 그러고 읽습니다. 이제 읽으면 한 3페이지 읽으면 어떻게 돼요? 진이 다 빠지죠. 시간은 1시간 가 있죠. 그죠? 모르는 단어도 좀 찾아도 봐야 되고 힘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프로그램 자체가 이 하나하나가 뭐 아까 10개 설명드렸지만 잘 짜여진 커리큘럼으로는 이 이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어느 과정에서도 이 이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전체를 짜서 내가 뭐 역량이 올라가고는 둘째 얘기고, 일단은 제 생각엔 레벨 1은 레벨 2 빨리 가셔야 되고요. 레벨 2는 레벨 3 빨리 가셔서 빨리 차터 받고, 그때부터가 이제 시작이죠. 새로운 시작도 이제 활약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넘어가는 게 집중하겠다. 그래서 좀 저한테 적합한 학원 스타일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책이 있죠. 휴예저로 말씀을 드릴 거잖아요. 그러니까 서머리를 드렸잖아요. 이 서머리는 통상 지금 에코티는 조금 레벨 5는 좀 덜하긴 한데, 대부분 제가 여기 막 필기하거나 설명해야 되는 키워드가 적혀 있습니다. 제가 막 설명을 해요. 그러면 제 거 먼저 적으려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적지 마시고 서머리 한번 보세요. 비슷한 얘기가 있으면 여기 적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들으시면 돼요. 그래서 그 효율 때문에 서머리를 드린 거니까 들으시고요. 여기 이제 그 영문으로 적혀 있는 것도 있고 한글로 적혀 있는 것도 있는데, 한글로 적혀 있는 게 제가 여기다 쓰는 단어들, 말씀드리는 어휘가 그냥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복습하실 때 서머리를 가지고 통상 설명을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책으로 가서 책에 밑줄 그을 거예요. 제가 읽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읽으면 밑줄을 거두셨다가 나중에 두 개 매치해서 복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좀 진행을 할게요. 자, 이제 시작을 해보죠. 컨텐츠까지 설명드렸으니까 서머리로 3페이지 가봐요. 책은 105페이지, 리딩 36. 저는 그냥 LOS 이렇게 표현 드릴 거예요. LOS 36번. 마켓 오거니제이션 앤 스트럭처 뭐 이렇게 돼 있죠. 서머리를 보시면 3페이지 상단에 이 LOS 36이다라고 하면 36의 LOS의 제목은 시장의 오거니제이션 스트럭처잖아요. 그 밑에 서브 LOS들이 쭉 달려 있거든요. A, 뭐에 대해서 알아봐라. B, 뭐에 대해서 묘사해봐라. C, 계산을 해봐라. 뭐에 대해 이해해라. 이런 거 있거든요. 그러면 그 시간도 아까우니 제가 키워드만 빼서 서머리에 적어놨어요. 그 LOS 36의 A번을 보면 여기서 뭘 알아보라고 한 거냐면 Functions of Financial System, 금융 시스템이 무슨 기능을 합니까? 이걸 알아보라고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게 타이틀이에요. 그러니까 요거 보고 요 토픽에 대해서 그 밑에 세 가지 기능이다라는 걸 내가 축약해 놨어요. 근데 여기 있는 얘기가 이따 책에 가서 읽었지만 책에도 있어요. 이렇게 매치시키라는 거예요. 자, 볼게요. A번이 금융 시스템의 기능이라고 했어요. 금융이라는 게 있죠? 그렇죠? 어느 국가나. 금융이라는 게 돈이 돌아다닌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이 금융 시스템, 금융 체계의 기능은 뭘까라고 하면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가 에셋과 리스크를 트랜스퍼해요.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죠. 에셋의 가장 대표가 돈이겠죠? 캐시. 자, 여기 돈이 있습니다. 이 돈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돈이 많습니다. 반대편에는 돈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돈의 공급자와 돈의 수요자가 있죠. 그렇죠? 그러면 돈의 공급자는 남는 돈을 땅에 묻어놓거나 항아리에 넣어두지 않고 운용하고 싶을 거예요. 빌려주고 이자를 받았으면 좋겠다. 나는 돈을 빌려서 사업을 하거나 생활비를 쓰거나 하고 싶다. 그러면 금융시장이라는 시장이 열리면 이 파이낸셜 시스템 안에서 렌더가 있고 바로워가 있죠. 이 둘 사이에 돈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렌더가 있고 바로워가 있어요. 돈이 이제 왔다 갔다 하는데, 돈이 왔다 갔다 할 때 중간에 이따가 LOS에 있어요. 인터미디어리라고 하는 애들이 중간에 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중간자들이 있는 거죠. 대표적으로 은행. 그러니까 우리는 돈이 있어요. 그럼 은행에 주는 거죠. 그럼 은행은 뭔가 예금자의 돈을 받아서 부채로 계산하죠. 빌린 겁니다. 그래 놓고 이 돈을 들고 있다가 돈이 필요한 사람이 은행에 찾아오면 그 사람한테 돈을 빌려주죠. 그렇죠? 예금자한테는 내가 채무자고, 돈을 빌려간 대출자한테는 내가 채권자가 되는 거죠. 이런 경우도 있고요. 어쨌든 금융 시스템 안에서 돈이 왔다 갔다 한 거죠. 은행을 안 끼고 바로 갈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업들이 회사채 같은 걸 발행했다. 직접 금융 이런 표현 하잖아요. 그러면 기업들이 채권을 발행하면 이 채권 발행을 도와주는 애들은 있어요. IB. 이제 이따가 얘기할 거예요. 그런 애들은 있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바로 내가 채권을 찍어서 투자자한테 던지고,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저 기업이 발행한 채권을
내가 보유하고 회사에 투자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내 돈을 투자합니다. 직접 돈이 가는 수도 있어요. 인터미디를 거치지 않고. 어쨌든 돈이라는 게 왔다 갔다 한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대표적인 에셋이죠. 그러니까 에셋이 트랜스퍼 되는 건 그런가 보다 하면 되는데, 그러면 리스크가 트랜스퍼 된다는 건 무슨 말이냐는 거죠. 리스크 매니지먼트, 리스크 관리가 필요합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보면 운전 다 하시잖아요. 그 운전을 하면 자동차 보험을 꼭 가입해야 되죠. 그렇죠? 보험이라는 게 리스크를 왔다 갔다 하게 만드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조심해서 운전해도 저기서 졸음운전하면서 죽으면서 넘어오는 차를 내가 피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각자 모두는, 운전자들은 아주 작은 퍼센트지만 사고의 리스크를 다 지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 명이 그 리스크가 올지 안 올지 모르지만 계속해서 보험료를 납부합니다. 그렇죠? 리스크에 대해서, 리스크가 실제로 나한테 현실화됐을 때 크게 보험금을 받아서 그걸 처리할 수 있도록 계속 보험료를 내는 거죠. 리스크를 나는 보험사를 중개인으로 해서 다른 모두에게 흩뿌린 거죠. 이런 게 가능하고요. 또 기업 입장에서도 나중에 이제 배우시겠지만 선물 옵션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내가 여기서 농사를 지어요. 배추 농사를 열심히 짓는데 그 봄이 됐어요. 씨를 뿌렸는데 가을이 돼서 이 배추를 수확해서 넘겨야 되는데 가격 변동 리스크가 있죠. 열심히 그 씨 싸서 뿌리고 1년 내내 거름 주고 고생해서 딱 했는데 배추 파동이 나서 배추값이 확 내려가면 손해를 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계약을 통해서 선도 계약 치면 되죠. 미리 팔아놓는 거. 그러면 내 배추를 매각하는 시점에서의 가격 변동 리스크를 회피할 수 있죠. 그런 게 다 여기 금융시장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에셋과 리스크가 왔다 갔다 하는 거다.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자율을 결정하는 거예요. 아까 대표적으로 돈이 왔다 갔다 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돈에는 돈의 값이 있어요. 빌려주는 대가, 그렇죠? 빌리는 대가. 이게 필요하죠. 그게 이자율이라고 하는 거죠. 이제 코퍼레이트 이슈에서 배우시겠지만 이자율은 여러 가지 측면이 있어요. 투자자 입장에서 이 정도는 줘라고 하는 요구 수익률 뭐 이런 것도 있고요.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로 당겨오거나 현재 가치를 미래 가치로 밀 때 그 쓰는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로 당겨올 때의 할인율 뭐 이런 개념도 있고요. 그죠? 실제로 내가 투자했을 때 걷어들이는 투자 수익률 뭐 이런 개념도 있고요. 여러 가지 개념들이 있죠. 근데 어쨌든 돈의 값이라는 거예요. 이자율이 굉장히 중요한 변수고 이걸 결정하는 게 금융시장에 굉장히 큰 역할이다라는 건 최근에 이제 확실히 알게 됐죠. 우리가. 그러니까 이자율이 어떻게 변하냐에 따라서 다른 자산들의 가격이 다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자율, 그 수익률이 어떻게 변하냐가 다른 모든 자산의 가격에 다 영향을 미치죠. 채권이든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이자율을 결정하는 게 금융 시스템에서의 역할입니다. 세 번째는 캐피탈을 얼로케이트 한다. 그러니까 시장에 자본들이 있잖아요. 그걸 얼로케이트 해요. 근데 어떻게 얼로케이트 하냐면 이 금융 시스템이라는 놈이 시장에 있는 자본을 시장 참여자들 모두가 가장 효용이 극대화되는 방식으로 얼로케이트 합니다. 그게 기능이라는 거예요. 이건 조금 설명이 추가로 필요한데 나중에 저 뒤에 LOS 할 때 따로 설명을 드려요. 책으로 가볼게요. 105페이지. LOS 36에 A번 있어요. 거기에 이제 파란색 글씨로 되어 있는 그 LOS를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Explain the main functions of financial system.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키워드인 파이낸셜 시스템의 펑션 그것만 저는 서머리 적은 거고 그 밑에 줄 볼게요. The three main functions of financial system. 세 가지의 메인 펑션이 있다. 그러니까 1번 allow entities. 어떤 실체들이 뭘 하도록 해주냐 하면 to save, 저축을 하거나 and borrow, 돈을 빌리거나 money, 이렇게 해주고요. raise equity capital, equity capital을 raising 할 수 있게 해줘요. 그러니까 처음에 기업들이 자금 조달을 할 때 두 가지 방식이 있죠. 부채 쪽에서 데파이낸싱 하는 방법이 있고 에쿼티 쪽에서 에쿼티를 펀딩하는 방식이 있죠. 에쿼티를 펀딩하는 게 처음 주식시장이 상장하면 IPO 이렇게 부르고요. 그러니까 이미 상장된 회사가 또 추가로 자본 조달을 주식으로 하면 유상증자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런 것도 금융 시스템 안에서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manage 리스크가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해주고요. 그 밑에 줄 trade assets currently or in the future. 아까 말씀드린 선도거래, 선물거래, 현재와 미래의 자산 교환들 가격을 정해놓고 할 수 있게 해준다. 이게 대표적인 1번 기능이고요. 2번 determine the returns, 수익률을 결정한다. 그 뒤에 괄호 해놨죠.
interest rate, 이자율을 결정한다. 중요한 기능이고요. 3번, allocate capital to its most efficient uses. 가장 효율적인 방식으로, 그렇죠? 쓰임새가 가장 효율적이 되도록 모두의 효용이 극대화되는 방식으로 캐피탈을 allocate 한다.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일단 요 세 가지. 됐어요. 넘어가요. 책은 107페이지 갖다 두시고 서머리는 다시 3페이지 돌아와서 아래를 봐요. LOA 36의 B번이에요. B번은 뭐냐면 에셋과 마켓의 클래시피케이션 이렇게 놨어요. 에셋은 어떻게 분류하는 게 가능하냐라는 거고요. 마켓은 어떤 마켓으로 분류할 수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게 이제 공부하고 외우려고 그러면 재미는 없죠. 그런데 이걸 외울 것이 아니라 어쨌든 우리가 계속 금융 전반에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기본 상식으로 이 정도는 이런 분류가 있고 이렇게 얘기하는구나, 이런 뜻이구나 이해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출제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긴 하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는데 과목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특히 이제 6개 LOS가 있다고 했는데 제가 지금 처음 시작하시는 단계잖아요. 근데 이제 마지막쯤 가면 올해 몇 월에 시험이 있어요? 몇 월? 5월? 8월? 뭐 있을 거잖아요. 근데 그쯤 되면 뭘 하냐면 파이널 리뷰라는 걸 하거든요. 이게 문제풀이반이에요. 문제풀이를 하면서 12월에도 해요. 뭐 2월 시험인가 대비반으로 이제 할 건데 거기 가면 이제 문제들 문제풀이도 하고 뭐 서머리 같은 것도 좀 넣어가지고 이제 한 4시간 하거든요. 하는데 그때가 되면 거의 매년 여기 이제 계실 거 아니에요? 계시면 이제 와요. 저한테 쉬는 시간에 와서 뭐라 그러냐? 선생님, 네, 그러면 죄송한데 제가 다 못 봤습니다. 강의를 너무 바쁘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서 그러시군요. 자, 6개가 있잖아요. 뭘 버릴까요? 이렇게 물어봐요. 뭘 버릴까요? 제가 어디에 집중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되게 곤란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험을 이제 봐보시면 뭘 느끼실 수 있냐면 우와 씨 이런 걸 낸다고? 나옵니다. 중요한 게 있긴 있어요. 그렇지만 시험은 골고루 나옵니다. 골고루 나와요. 저도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레벨 1, 2, 3 가면서 드릴 거고 다른 선생님들도 아마 굉장히 강조하실 게 뭐냐면 개념 중심으로 공부하셔야 됩니다.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얘기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못 외워요. 양이 너무 많아요. 지금 슈에조 이것도 한 대여섯 권 받으셨죠? 레벨 1만 그럴 거 아닙니까? 레벨 2, 3도 있겠죠? 외워서 해결이 안 돼요. 외우실 수 있는 양이 아니에요. 더구나 영어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 영어로 외워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개념이구나, 이게 이런 거구나. 그런 공부들이 이렇게 쌓이면 어떻게 되냐면 무언가 문제가 나왔어요. 근데 저 뭘 배웠는데 배운 기억은 없어요. 잊어버린 거죠. 시험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면 개념 중심으로 공부해서 이해도가 올라간 분들은 어떻게 되냐면 A, B, C가 있는데 왠지 B번이 답일 것 같아요. 나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찍으면 B라는 거죠. 왜? 내가 천재라서가 아니라 그동안 공부해왔던 것들이 묵혀서 내 머릿속에 크게 들어있으면 그렇다면 그동안 배운 그 논리나 이론들이 머리에 있는 거잖아요. 그걸 가지고 보면 왠지 B인 것 같은 거죠. 그렇게 대응하시는 거예요. 이해 중심으로 개념 중심으로 하셔야 된다는. 이게 나와요. 여기 지금 그 LOA36의 B번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그런가 보다 이게 어쨌다는 거지? 근데 나올 가능성이 아주 낮다고 전 생각하나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공부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려우니 꼭꼭 씹어서 하셔야 되고 절대적으로 한국 사람들이 강한 초치기 이런 걸로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초치기로 우연히 되면 레벨 1이 되잖아요. 더 큰 문제입니다. 더 큰 문제입니다. 이 첫 시간에 드릴 말씀은 아닌데 이게 뭐 학원에서도 싫어하실 수는 있는데 좀 그거 했으면 좋겠거든요. 이게 이런 말씀하시는 분도 있지 않나요? 코스트 베네핏 어널리시스라는 거 하고 오신 거죠. 그 CFA 왜 하세요? 뭐 때문에 하시려고요? 물론 공부를 좋아하는 아주 특이한 분도 없지 않아 있긴 있습니다. 살면서 이제 몇 분은 보게 되는데 그런 분들 아닌 대부분의 분들은 이거 왜 하시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물음을 좀 가지셔야 돼요. 왜냐면 이게
지금은 이제 시험이 많이 늘었지만 과거에 1년에 한 번씩 봤거든요, 이 시험을. 그 레벨 1, 2, 3를 가려면 최소 2년 반에서 3년인데 직장인분들은 아예 2년 반이라는 건 불가능해요. 전업으로 이 공부를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최소 3년이고 길게 하시는 분 제가 10년 하시는 분도 봤거든요. 왜 하냐는 거죠, 이거. 이거 돈도 적지 않은 돈이 들긴 하죠.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내 시간이 여기 다 들어가죠. 스트레스는 받죠. 근데 왜 하시는 거예요? 그 비용을 들이실 때 얻고자 하는 기대 효익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이거 잘 판단해서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과거에는 그래도 이거 하면 대단하다라고 알아주는 분도 소수 계시고 대부분은 이게 뭔지 몰랐어요. 근데 지금은 CFA가 뭔지는 대충 압니다. 인지도 많이 올라왔어요. 합격자도 늘고. 그런데 그만큼 반대로 흔해졌죠. 예전만큼 그렇게 막 몇 명 없고 그렇진 않거든요. 왜 하시는 건지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 여러 가지 목적이 있죠. 이제 뭐 취준 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이게 좀 있으면 난 금융을 하고 싶은데 뭐 면접 볼 기회라도 있지 않을까? 뭐 있습니다. 그럴 수 있고요. 이미 직장인이 되신 분들은 내가 무언가 지금 하고 있는 일보다는 좀 그 금융에 맞는 일을 하고 싶다. 뭐 이직 전직 가능합니다. 그럴 기회가 있을 수 있죠. 근데 예전처럼 막 뭐 이걸 했다고 해서 뭐 대단히 인정을 받고 월급이 갑자기 막 2배가 되고 뭐 이직이 막 쉽게 막 다 되고 이렇지는 않거든요. 근데 왜 하는지에 대해서 좀 질문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 할 때, 첫 시간이니까 좀 이런저런 얘기 할게요. 처음에 할 때 다들 말렸어요. 1번, 넌 너무 나이가 많다. 제가 30대 중반에 했거든요. 지금 따서 어쩌려고, 뭐에 써먹으려고, 뭐 이런 거였어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그때라도 안 했으면 어땠을까 싶은 거죠. 물론 이렇게 강단에 서는 거, 이게 되게 영광스러운 일인데, 그거 말고도 회사 일을 할 때도.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일 하려고 전을 했거든요. 그 3년에. 그 3년의 인사고과가 제 20년 넘는 직장 생활 중에 최악의 인사고과를 3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회사 생활 하면서 CFA 따는 거 되게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 가끔 있어요. 이거 어떻게 따셨어요? 그래서 그냥 뭐 너무 단순한데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회사를 버리시죠. 회사와 가정을 버리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따서 내가 가질 게 뭔지 알아야 되는 거죠. 내가 희생한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느 하나를 포기하고 다른 하나에 올인해야 직장 생활에도 그렇다고 회사를 아예 버릴 수는 없잖아요. 회사 일 해야죠. 근데 그런 거 하면서 땄을 때 무엇이 있을까라고 하면 좀 그런 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역량이 있으면요. 자존감이 좀 올라가고 자신감이 생기고 내가 하는 아웃풋이 조금 달라집니다. 당장은 안 올라와줘도 어느 순간 이게 길게 이어지면 넌 뭐 좀 아는 것 같은데? 라는 것들이 쌓이고요. 물론 저는 그 당시에 몇 명 없었던 터라 제 CFA래. 그러니까 그전에는 제가 막 무슨 얘기를 하면 잘 안 믿어줬어요. 네가 뭔데? 근데 제가 딱 내니까 쟤 뭐야? CFA래. 그래? 그걸 쭉 한 번 더 읽어주더라는 거죠. 그런 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가지고 그때 CFA 차타 받고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그런 기회를 잘 안 주는 거죠. 그 기회를 잡고 그 이후로 지금 10몇 년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 좋아요. 그러니까 그게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서라는 그 계기가 아니라 그 일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되고 역량이 쌓여 있다. 지금 더구나 이렇게 뭔가 좀 상황 좀 안 좋아지는 불경기 앞에 보이고 뭐 이럴 때 그럴 때는 뭔가 좀 기본으로 돌아가고 싶고 내가 충분한 역량이 있고 싶고 뭐 자격이라도 날 증명할 수 있는 무언가가 필요하고 그런 걸 위해서라면 역량, 내 장기적인 성장 이런 걸 위해서라면 제 생각엔 이 이상은 없는 것 같아요. 금융 커리큘럼으로는 제일 좋습니다. 왜냐하면 레벨 1 패스하고 레벨 2가 이제 힘들잖아요. 물론 뭐 저야 운 좋게 이렇게 3번 연달아 되긴 했는데 힘드니까 저조차도 이것저것 찾아봅니다. 이 짓을 2년 더 어떡하냐? 쉽게 따는 거 없냐? 한 3개월에 6개월에? 있습니다. 이런저런 자격들이 있죠. 근데 이렇게 보니까 그거 이제 받아봐야 별 의미가 없더라. 결국 돌아옵니다. 제일 좋은 거 찾아서. 그러니까 결국은 와서 했다는 거죠. 그래서 돌아보고 아닌 것 같으면 굳이 하셔야 되나. 그러니까 이런 자문은 좀 하셔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본론이죠. 하실 거면 빨리 하셔야 됩니다. 3년 하셔야죠. 이거 10년 하는 분 농담이 아니라 봤거든요. 제가 그 2003년에 할 때
봤어요. 그때 2003년 그것도 첫 시작 거의 20년 됐네요. 그때 저보다 먼저 레벨 2를 따신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분을 2004년에 만났죠. 전 2004년 레벨 2 볼 때. 그분을 2009년에 제가 강의하고 있는데 강의장에 학생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이. 2000년에 따신 분이. 저랑 나이가 같아요. 다른 증거사에 있던 분이라 같이 도서관도 다니고 공부했던 분이거든요. 왜 오셨어요? 아이 뭐 심심해서 뭐 이러고 이제 오셨. 그러니까 이게 뭔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으면 그게 내 본질이라고 생각하면 빨리 하셔야 돼요. 빨리. 그러니까 힘들죠. 뭐 오는 게 좋습니까? 이제 좀 금방 추워지죠. 이제 눈 오고 막 비 오고 막 힘들죠. 집에 가면 평안합니까? 뭐 힘들고 회사 가면 뭐 난리죠. 이제 내년 돼.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때 확 해서 빨리 안 끝내시면 질질질질 되면서 오히려 자존감이 내려갑니다. 나 이거 못하는구나. 그러니까 할 때 조금 힘드시더라도 확 좀 몰입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려요. 꼭 좀 고민해 보세요. 그래서 말이 너무 샜는데 3페이지에 서머리 보면 에셋의 분류가 어떻게 되냐면 사다리꼴 모양의 왼쪽부터 보세요. 자산, 알지 자산. 근데 분류해 볼까? 그럼 1번이 금융자산이냐 실물자산이냐입니다. 금융자산은 뭘까요? 예금, 주식, 채권 등등등. 실물자산은요? 부동산, 아니면 무슨 커머더티 뭐 이런 걸 수도 있고요. 뭐 기업 같은 기계장치 뭐 이런 것도 실물자산이죠. 이렇게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쩌라고요? 그렇다고요. 그 오른쪽 박스 보시면 증권 형태의 자산이 있다. 오케이. 그럼 이건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첫 번째가 위에 있는 debt, 두 번째 그 밑에 있는 equity. 빚을 놓고 생각하시면 결국 기업이라는 건 1번 equity 출자를 해서 자기 자본을 만들죠. 그 다음에 돈이 모자라니까 남의 돈을 타인 자본으로 조달해서 자기 자본, 타인 자본 합한 이 총 자본을 자산이라는 형태로 투자하는 거죠. 그래서 투자한 자산을 통해서 매출을 발생시키고 이익을 내는 거죠. 이 기업이 돌아가는 플로우잖아요. 기업이 조달을 하는 측면에서 보면 부채 조달이냐 자기 자본 조달이냐 두 개인데 투자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기업이 발행한 채권, 회사채나 기업이 발행한 지분증권, 주식이라는 건 자산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크게 보면 부채냐 자본이냐, 그러니까 내가 채권을 가지고 있냐 주식을 가지고 있냐 이렇게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채권은 채권 파트에서 배우시고 주식은 여기서 배울 텐데 나중에 이제 예로 39 위에 가면 에쿼티 오버뷰에서 이제 말씀드릴 거예요. 보통주와 우선주가 있고 어쩌고저쩌고 특징은 뭐고. 결국은 채권이라고 하는 회사채 투자라고 하는 건 정해진 고정금리의 통상 아닌 것도 있지만 만기가 있는 걸 얘기하죠. 지분증권은 그런 거 없죠. 이자 받을 권리도 없고 배당은 주면 받고 아니면 못 받고 그 대신 이 회사의 주인의 일부로서 의결권을 행사하고 이런 것들. 자, 어쨌든 투자하는 입장에서 에셋은 넷이나 에쿼티냐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다. 그 오른쪽에 퍼블릭이냐 프라이빗이냐고 적은 건 뭐냐면 퍼블릭은 상장 그 뜻이에요. 상장 주식. 거래소가 있고 거기에 상장이 되었냐는 거고 그 밑에 프라이빗은 비상장. 그래서 상장 증권이냐 비상장 증권이냐 뭐 이렇게 나눌 수 있고요. 그 오른쪽 마지막은 이게 드리버티브 파생 상품이 있는데요. 이 파생 상품도 어디에서부터 파생된 거냐라고 하면 피지컬 드리버티브스 실물로부터 파생되어 온 게 있다는 거죠. 원유 선물 뭐 이런 거. 근데 그 밑에 보면 파이낸셜 드리버티브도 있죠. 주가지수 선물 이런 거. 그렇죠? 실물에서 온 거냐 금융에서 온 거냐 이렇게 분류할 수 있다는 거예요. 107페이지 책으로 갈게요. 중간에 에로 36의 B 그 바로 밑에 줄 보시면 볼드체로 그러니까 이제 두꺼운 글씨 되어 있는 것만 보면 첫 번째 줄에 파이낸셜 에셋, 두 번째 줄에 리얼 에셋 있죠. 뭐 뭔지 아시죠? 뭐 굳이 뭐 안 읽고 하나씩 안 보셔도 돼요. 그 밑에 패러그랩 첫 번째 줄 중간 뒤에 debt security, 두 번째 줄 중간에 equity security. 대신이냐 equity냐 요 분류가 있고요. 세 번째 패러그랩에 첫 번째 줄에 public 또는 괄호 안에 publicly traded 상장돼서 거래되는 public security가 있고요. 세 번째 줄 중간에 private security가 있죠. 상장이냐 비상장이냐. 드리버티브는요. 그 밑에 패러그랩에 두 번째 줄에 financial derivative, 세 번째 줄 중간 뒤에 physical derivative 두 가지가 있다. 자, 서머리 다시 와봐요. 이제 오른쪽입니다. 마켓. 에셋의 분류는 이렇구나. 알겠어요? 마켓의 분류는 어떤 분류가 있냐면
제일 왼쪽에 보면 프라이머리 마켓이냐 세컨더리 마켓이냐 이렇게 돼 있죠. 프라이머리 마켓은 발행 시장을 얘기해요. 처음에 기업이 대세를 회사채를 발행하거나 에쿼티를 발행하는 그 시장. 그러면 대신에 에쿼티를 기업이 발행했으면 거기 투자하는 최초 투자자가 있겠죠. 최초 투자자가 처음에 발행된 물건을 샀을 거예요. 그러면 그 아래는 세컨더리 마켓은 뭘 얘기냐면 유통시장을 얘기해요. 처음에 투자한 투자자는 이거 황금성이 있어야 될 거잖아요. 내 투자했으면 결국은 회수를 해야죠. 어디서 회수해요? 유통시장이 있어야죠. 그렇죠? 그래서 회사채를 사고 팔고 주식을 사고 팔 수 있는 유통시장이 필요합니다. 시장의 분류는 크게 발행시장과 유통시장으로 나눌 수 있고요. 마켓 두 번째에 보면 머니마켓과 캐피탈 마켓이 있어요. 이건 뎃 사이드에 보면 부채 사이드로 보면 머니마켓은 단기 자금 시장을 얘기해요. 통상 1년 이하 3개월, 6개월 이렇게 단기로 자금이 주고받는 요새 말 많은 CP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전자단기 사채 이런 거. 그러니까 단기 자금 시장이 있고요. 그 밑에 캐피탈 마켓은 자본 시장이죠. 통상 1년 이상의 장기 자금이 왔다 갔다 하는 시장을 얘기해요. 그 오른쪽에 트래디셔널 인베스트먼트 마켓하고 얼터너티브 인베스트먼트 마켓 이렇게 두 개가 있네요. 트래디셔널 인베스트먼트 마켓은 뭐냐면 전통적인 투자 시장은 주식 채권 그렇게 끝. 주식과 채권이 움직이는 시장. 얼터너티브 인베스트먼트 대체 투자라고 하는 게 요새 각광받는 그런 거죠. 부동산 관련해서 해외 뭐 헤지 펀드 뭐 이런 것들 뭐 커머더티 포함해서 그런 걸 대체 자산, 대체 투자 시장 이렇게 얘기합니다. 책으로 107페이지 와봐요. 밑에서 두 번째 패러그래프 볼게요. The primary market is the market for newly issued securities. 새로 발행되는 증권들이 거래되는 시장이 프라이머리 마켓. 계속 읽으면 subsequent sales of securities are said to occur in the secondary market. 그 뒤에 일단 인수된 다음에 처음에 투자된 다음에 그 다음에 거래되는 시장이 세컨더리 마켓, 유통 시장이고요. 그 밑에 패러그래프 머니 마켓은 refer to markets for debt securities with maturity of 1 year or less. 1년 이하의 만기를 가진 단기 시장. 캐피탈 마켓은 긴 거. 넘겨보세요. 108페이지. 자, 트레디셔널 인베스트먼트 마켓은 refer to those for debt and equity 이렇게 써 있죠. 전통적인 투자 시장은 뎃과 에퀴티 시장이다. 첫 번째 줄에. 첫 번째 줄 끝에 보면 alternative 마켓은 refer to those for hedge fund, commodities, real estate, collectibles, gemstones, leases and equipment 뭐 이런 것들. 주식 채권 말고 다양한 투자 수단들, 투자 대상물들 그런 것들이 얼터너티브 마켓이다. 그게 거래되는 시장이. 됐어요? 뭐 이거 중요도 아닌 건 빨리빨리. 자, 서머리 4페이지 가봐요. 이제 타입 오브 에셋, 에셋의 유형 이렇게 돼 있죠. 보면 트리를 쭉 그려놨는데 제일 위에 보면 에셋, 자 자산이라고 하는 건 분리해보자. 한 단계 뎁스 아래로 내려와 보면 제일 왼쪽에 증권, 시큐리티가 있죠. 그 오른쪽에 컨트랙, 계약 형태의 자산이 있고요. 그 오른쪽에 커런시, 환이죠. 외환, 예를 들어 달러, 이것도 자산이잖아요. 그런 거. 오른쪽에 커머더티, 그 실물, 상품들 이런 거 자산일 거고요. 제일 오른쪽에 리얼 에셋. 그러면 커머더티가 리얼 에셋 아니냐? 맞아요. 맞는데 굳이 그냥 커머더티는 중요하니까 따로 빼고 리얼 에셋 이렇게 옆으로 둔 거예요. 자, 그러면 제일 왼쪽으로 와서 시큐리티는 증권 형태의 자산은 뭐가 있습니까? 그 하나 밑에 에쿼티, 그 밑에 픽스 인컴, 채권인 거죠. 그 밑에 풀드 인베스트먼트 비클이 있어요. 뭔가 풀링해서 뭐 그 수익권 증서처럼 왔다 갔다 하는 좀 이따 설명 추가로 드릴게요. 컨트랙은요. 포워드, 퓨처스, 옵션스 이런 것들. 그렇죠? 거래소에서 거래되거나 아니면 거래소 밖이라도 뭔가 거래되는 이런 파생 상품들. 인슈어런스, 보험계약도 자산이죠. 근데 수업, 이건 나중에 거기 가서 얼터너티브 가서 배우시고요. 커런시도 역시나 그 에셋인데 그거는 프라이머리 리저브냐 세컨더리 리저브냐 있어요. 이따 보고요. 커머더티는 가면 메탈 관련된 게 있죠. 그럼 뭐 알루미늄이니 뭐 철광석이니 뭐 있을 거잖아요. 아무튼 에너지 관련된 거 원유니 가스니 뭐 등등등 있을 거고 어그리컬처럴 뭐 옥수수니 대두니 뭐 이런 거 있죠. 제일 오른쪽에 리얼 에셋은 리얼 에셋 부동산이 대표적이고요. 그 밑에 뭐 다른 것들 뭐 이퀴먼트나 등등등 있을 수 있어요. 자, 일단 이런 게 있다라고 치고 책으로 와봐요. 그래서 큰 정리는 이렇게 된다 보고요. 책으로 어디 있는지 밑줄만 긋게요. 108페이지 LOE 36의 C번 두 줄 밑으로 제목으로 시큐리티스 이렇게 써 있죠. 거기서 패러그래프 하나 더 밑으로 내려오면 볼드체로
픽스 인컴이 있어요. 그러니까 채권 형태가 있죠. 뭐 CP냐, 노트냐, 뭐 본드냐, 뭐 이런 거 있다고 치고요. 나중에 픽스 인컴 가면 배워요. 그 아래로 쭉 내려오면 이제 에퀴티 시큐리티가 있죠. 에퀴티 시큐리티는 그 아래 첫 번째 박스의 커먼 스탁, 두 번째 박스의 프리퍼드 스탁. 이거 나중에 배울 거고요. 세 번째 박스 워런트는 옵션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 그러니까 워런트를 하나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워런트 하나당 어떤 특정 주식을 특정한 가격에 이제 살 수 있는 권리. 그게 이제 워런트라고 해요. 그러려니 하세요. 109페이지 가면 상단에 제일 위에 풀드 인베스먼트 비클. 뭔가를 풀링 시킨다는 거죠. 이거 모아서 그 한 바구니에 다 넣어놓는다라는 건데 그 형태가 그 아래 박스들 보면 뮤추얼 펀드, 두 번째 박스에 ETF, 세 번째가 ABS, 네 번째가 헤지 펀드 이런 거거든요.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어떤 거냐면 뭔가 풀링 시키는 작업이 먼저 들어가요. 뭘 풀링 시키냐면 여러 투자자로부터 인베스터들이 있으면 투자자로부터 돈을 모아요. 돈을 여기다 풀링 시킨다고 표현하죠. 다 모아요. 모아놓은 다음에 여기에 이걸 운영하는 통상 에셋 매니지먼트는 운용사가 들어가죠. 그래서 운용사가 이 전체 전문가라는 애들이 여러 투자자의 돈을 모아서 운용을 해줘요. 근데 운용하는 대상이 주식일 수도 있고요. 주식형 펀드, 채권일 수도 있고요. 채권형 펀드, 뭐 얼터너티브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자산에 운용을 해주는 방식들이에요. 그러니까 풀링돼 있으면 그래요. 근데 거기 보면 첫 번째 뮤추얼 펀드가 우리가 흔히 아는 펀드라고 얘기하는 건 다 뮤추얼 펀드를 대부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산운용사에서 만들어내서 증권사나 은행 가면 우리가 가입할 수 있는 거. 일종의 투자자들, 내가 투자한 금액만큼의 지분, 수익권 증서라는 걸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전문가가 운용해서 수익이 나면 수익을 돌려주고요. 손실 나면 손실도 돌려주죠. 그리고 운용사들은 그 안에서 수수료를 받아가고 이걸 팔아주는 판매사들도 수수료를 받아가고 뭐 이런 것들. ETF는 뭐가 다르냐면 Exchange Traded Fund, 이름이 이렇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익스체인지, 거래소에서 트레이디드, 거래되는 펀드라는 거잖아요. 펀드예요. 펀드인데 이렇게 돈을 모아놓은 건데 상장시켜서 주식시장에서 막 사고 팔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대부분의 ETF는 뭐였냐면 지수형이라 그래서 주식시장의 그 인덱스, 요 다음 LOS예요. 다음 시간에 배울 거. 그 인덱스를 그대로 추종하는 게 ETF였거든요. 그러니까 ETF라고 하는 게 인덱스 펀드의 다른 이름이기도 했어요. 그런데 뭐 설정되는 방식이나 이런 게 좀 다를 뿐, 거래되는 방식이나 이런 게 좀 달라서 그렇지 그냥 인덱스 펀드 같은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오르면 그거 그대로 성과를 따라가고 주식시장이 내려도 내려가는 성과 그대로 따라가게끔 만들어 놓은 펀드인데 그걸 상장을 시켜서 주식처럼 사고 파는 거예요. 일반 투자자들이. 그게 이제 ETF인데 이 ETF는 최근에 들어서는 주식만 있는 게 아니라 채권형 ETF도 생기고요. 심지어 이렇게 그대로 따라가는 걸 뭐라고 부르냐면 패시브한 스트래티지를 따른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패시브 전략이라 그래서 뭔가 내가 억지로 뭘 하려고 하지 않고 능동적으로 수동적으로 그대로 지수 움직임을 따라가는 거, 이게 패시브였는데 요새는 ETF가 액티브 ETF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알아서 잘 투자할게, 이런 ETF도 나와요. 그러니까 뮤추얼 펀드하고 ETF가 경계가 약간 좀 모호해지긴 했어요. 그래서 ETF라는 게 있다. 그리고 그 밑에 ABS라는 게 있어요. Asset Backed Security. 뭔가 자산담보부 증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간략히만 설명드리면 이런 거죠. 예를 들어 은행이 있어요. 은행이 있는데 은행이 자산이 있잖아요. 은행에 자산이 있는데 이 은행이 가진 자산 중에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뭘까요? 대출이겠죠. 대출 자산. 예를 들어 주택담보대출 같은 거. 그런 것들이 비중이 클 거잖아요. 그럼 은행이 가지고 있는 뭐 자기 자본이 한 30조 있었고 한 270조 정도 뭐 예금 받고 은행채 발행해서 총 300조를 가지고 300조 대출을 해줬다고 쳐봐요. 전부 주식담보대출로만 했다고 쳐요. 그럴 리는 없지만. 그러면 은행은 이제 뭐 하죠? 다 모아서 다 대출했잖아요. 할 게 없죠, 그러면. 손을 놓고 있어야죠. 만기돼서 돌아오는 것만 또 대출해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자본의 효율성, 빨리빨리 회전시켜서 더 많이 취급해서 더 많이 돈을 벌 기회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머리들을 쓴 거죠. 어떻게 썼어요? 이거를 매각을 해요. 매각을 해서 매각 대금이 들어오면 매각 대금으로 또 대출을 해주는 거죠.
그럼 또 이익이 생기잖아요. 그럼 이걸 누구한테 매각하냐면 이 주식담보대출, 흔히 모기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이 모기지를 종이회사, 형식상 해서 SPC라고 그래서 스페셜 퍼포스 코퍼레이션 컴퍼니 뭐 이런 걸 만들어서 여기다가 이만큼 매각을 해요. 그러면 SPC는 자산이 생겼죠. 주택담보대출이라는 자산이. 이 자산을 담보로 증권을 발행해요. 증권은 채권일 수도 있고 주식 형태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채권 형태로 뭐 시니어 론, 그래서 우선순위 높은 거, 그다음에 주니어 론, 그래서 우선순위 낮은 거, 그 밑에 에쿼티, 이건 주식 뭐 이런 식으로 발행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SPC는 종이회사라고 그랬잖아요. 300조어치를 사오려면 300조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돈이 어디서 나서 줘요? 조달을 해야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달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주택담보대출입니다. 집이 담보로 있습니다. 되게 안전하겠죠? 사람들이 집을 뺏기지 않으려고 어떻게든 이건 갚을 겁니다. 대단히 안정성이 높은 좋은 자산이죠. 그런데 심지어 이 자산 중에 시니어론이라고 하는 건 우선권이 있는 거예요. 당신에게 먼저 혹시나 여기서 사고가 나더라도 당신 먼저 갚아드리겠습니다. 그럼 얘는 초초초 우량자산이 되죠. 우량채권을 팔아요. 그러면 대단한 우량채권을 모기지니까 길 거 아니에요. 만기가 15년, 20년, 30년 될 거잖아요. 이 장기 투자를 원하고 되게 안전한 자산이면 좋겠다는데 투자하는 기관들이 있죠. 대표적으로 연금 뭐 이런 데 투자할 거잖아요. 아니면 보험사. 보험사도 우리가 계속 돈을 납부하면 보험사의 듀레이션이 길죠. 보험사는 길게 우리를 책임져야 될 거잖아요. 생명보험사 이런 거 생각해 보세요. 나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그런 데서 투자를 해요. 주니어론 같은 거는 당신도 시니어보다는 덜하지만 그 다음 순위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시니어보다 위험하기 때문에 위험에 따른 프리미엄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금리가 시니어보다 높은 수익률을 가져가겠죠. 주니어론은. 여기도 이런 거 투자하는 여기에 걸맞는 투자 대상들이 투자를 해요. 돈이 갑니다. 에쿼티는 얘들한테 다 주겠지만 그래도 남습니다. 수익이 있으니까 투자하실래요? 또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투자자들이 투자 성향에 맞는 투자 물건들이 나오게 되죠. 그렇죠? 이런 것들이 시장에 공급되게 돼서 시장에 있는 돈들이 투자가 되고 이 돈이 다시 은행으로 들어가면 은행은 이걸로 또 모기지를 실행할 수 있게 되죠. 금융이라는 게 돈이 돈다고 그랬잖아요. 돈이 돌고 있는 거잖아요. 대단한 아이디어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잘못 쓰이면 이제 리먼이 나오는 거고요. 이제 잘 쓰이면 시장의 효율성을 올릴 수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에셋이 백돼 있다라는 건데요. 시큐리티가 그 에셋이 모기지면 이걸 MBS 이렇게 부르죠. 근데 에셋이 꼭 모기지일 필요는 없죠. 그죠? 모기지가 아닌 다른 대출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일반 기업들이 뭐 물건을 납품하고 아직 돈을 못 받았을 경우에 그 돈 받을 권리, 매출 채권 이런 걸 수도 있고. 하여튼 어떤 에셋이든 유동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ABS도 마찬가지로 자산을 갖다 놓고 자본을 모아서 풀링을 했다라는 거죠. 이 300조라는 자산이 풀링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수많은 주택담보대출들이. 그 밑에 헤지펀드가 있어요. 헤지펀드는 그 거액의 그러니까 투자 한도가 제한이 되게 높아요. 최소 투자 금액 500억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아주 큰 그 빌리어네어들이나 억만장자들이나 큰 금융회사들이 아까 그 뮤추얼 펀드처럼 돈을 모아요. 헤지펀드 그의 운용사들은 굉장히 명망 있는 운용자가 나서서 그 펀딩 매니저가 운용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주 대규모로 소수의 고객만 받기 때문에 뮤추얼 펀드면 여러 가지 제한들이 있거든요. 투자자 보호를 해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런 게 없습니다. 그냥 편안하게 이렇게 해서 투자하시고 저렇게 해서 투자하시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레버리지를 쓸 수 있어요. 투자 받은 돈 말고 빌려서 투자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롱숏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무언가를 사면 론, 무언가를 이제 팔면 숏인데 나중에 우리 할 거예요. 롱숏도. 하여튼 굉장히 다양한 전략을 위험한 전략까지도 구사할 수 있게 자유도를 굉장히 높여놓은 걸 헤지펀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쨌든 간에 돈을 모아서 풀링을 시켰다라고 해서 풀드 인베스트먼트 비이클인데 모르셔도 돼요. 왜냐하면 그 밑에 프로페서스 노트를 볼까요? 에셋백트 시큐리티는 더 자세한 내용을 픽스인컴에서 배웁니다. 두 번째 줄에 뮤추얼 펀드하고 ETF는 포트폴리오 매니지먼트에서 배우실 거고요. 헤지펀드는
AI, 얼터너티브 가면 배우실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갑다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어떡하지? 저걸 적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니, 안 적으셔도 돼요. 서머리에 있는 내용에서 꼭 필요한 것만 메모하시면 됩니다. 이런 게 있습니다. 자, 커런시. 커런시를 보면 프로페서 노트 바로 밑에 볼게요. 패러그래프. 커런시의 두 번째 줄, 그 패러그래프 두 번째 줄 보면 리저브 커런시스라고 볼드체로 되어 있죠. 준비 통화라는 거죠. 이 리저브 커런시는 읽어볼게요. Which are those held by government and central banks worldwide. 각국의 정부나 그 나라의 중앙은행들이 가지고 있는 타국의 통화들을 얘기해요. 계속 읽으면 These include the dollar and euro. 달러나 유로 같은 글로벌 그 메인 통화들과 secondarily 그 부차적으로 the British pound, 영국 파운드나 Japanese yen and Swiss franc.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런 준비 통화들은 무역 거래 같은 데 사용이 될 수 있죠. 범용성이 높고요. 선진국의 통화니까 통화 가치 안정성이 매우 높고요. 그렇죠? 그 국가들이 왜 환 관련된 리스크들 되게 무서워하잖아요. 그러니까 일정 부분 가지고 있어야 되는 통화들이죠. 그래서 이런 통화들이 리저브 커런시라고 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리저브 커런시가 뭐다 정도. 그리고 서머리 와보시면 그 커런시 밑에 박스 두 개 있잖아요. 첫 번째 위에 박스가 프라이머리 리저브 커런시라고 써놨고요. 두 번째가 세컨더리 리저브 커런시 이렇게 써놨죠. 그래서 프라이머리 가장 중요한 리저브 커런시 두 가지는 달러 유로. 근데 세컨더리는 옌 파운드 스위스 프랑 이런 것들이다. 됐어요. 어쨌든 커런시도 자산이죠. 그 다음에 그 109페이지 하단에 보면 컨트랙, 방금 읽었던 거로 미치죠. 계약도 자산이에요. 109페이지 제일 밑에 패러그래프의 첫 번째 줄 볼드체 포워드 넘겨보세요. 110페이지 첫 번째 패러그래프의 퓨처스, 세 번째 패러그래프에 이제 볼드만 읽고 있는 거예요. 스왑 컨트랙트, 세 번째 패러그래프의 옵션, 그 옵션 적혀 있는 패러그래프의 두 번째, 세 번째 줄 뒷부분에 콜 풋, 다 얼터너티브가 드리프티브 가서 배우실 내용이고요. 그래서 패러그래프 두 개 더 떨어져 내려오면 볼드 제로 인슈어런스 계약, 그다음에 CDS 이것도 다 그쪽에 가서 배우세요. 계약 형태의 자산이 있고요. 그 밑에 커머더티, 뭐 아까 말씀드린 뭐 농산물, 뭐 그 에너지 뭐 이런 것들이고요. 리얼 에셋이에요. 리얼 에셋 보면 110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패러그래프요. Examples of real estate are real estate, equipment, and machinery. 뭐 이런 건데요. 제일 마지막 패러그래프. Buying real asset, 리얼 에셋을 사면 directly often provide income tax advantage and diversification benefit. 세 가지의 효용이 있어요. income, tax benefit, diversification benefit. 계속 읽을게요. However, 그러나 they often entail substantial management cost. 그때 관리비가 좀 많이 들어요. 그리고 111페이지 제일 위의 패러그래프의 두 번째 줄 중간에 보면 they are illiquid 이렇게 돼 있어요. 서머리 해볼까요? 4페이지에 리얼 에셋 파트 보면 위에다가 제가 이렇게 쭉 섞어놓고 조그만 박스 적어놨죠? 거기 내용이에요. 지금 읽은 내용을 적어놓은 거예요. 리얼 에셋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효용이 있냐라고 하면 예를 들어 이 건물 가지고 있다고 해봐요. 그럼 뭐가 나와요? 임대료 나오죠. 빌려줬으니까. 인컴 게인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 건물의 가격이 오르거나 내리지 않아도 난 이익을 얻죠. 인컴으로. 두 번째, 텍스 어드밴티지가 있어요.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비 같은 거. 내가 법인으로 이 건물을 가지고 있다면 세금을 줄이죠? 텍스 관련된 베네핏이 있어요. 세 번째, 디버시피케이션 베네핏. 내가 투자를 하려고 해요. 그런데 주식이나 채권에만 투자하고 있으면 작년처럼 주식 가격 폭락, 채권 가격 폭락하는 이런 시기에는 이제 망하죠? 어떻게 해요? 디버시피케이션, 분산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이 포트폴리오 그 매니지먼트 가서 배우시겠지만 분산 투자를 하게 되면 서로 자산 간의 코릴레이션, 상관관계가 낮은 경우에 디버시피케이션 베네핏이 오죠. 그렇죠? 네,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부동산이라고 하는 건 전통 자산과 아무래도 이 리얼 에셋들은 전통 자산과 상관관계가 낮은 편이니까 그러면 디버시피케이션, 분산 투자 효과가 있을 수 있다. 이게 장점 세 가지. 반면에 벌써 사고 밑에 두 가지 단점이 있죠. 매니지먼트 코스트. 이거 계속 관리비 들죠. 계속 유지 보수해야 되죠. 그죠? 무언가 해야 돼요. 이 건물에 대해서 배관도 바꿔야죠. 때 되면 엘리베이터도 바꿔야죠. 창문 샤시도 바꿔야죠. 청소도 계속 해야죠. 관리비가 들어요. 그 다음에 일리퀴디티, 유동성이 떨어지죠. 이거 팔려 그러면. 그럼 작자가 나서야 팔죠. 주식채권이야 그냥 쉽게 팔 수 있지만
이런 건 어렵잖아요. 그래서 실물 자산의 장점과 단점 정도 추가로 좀 기억을 하시면 돼요. 됐어요. 제가 이런저런 잡설이 많아 좀 길어졌는데 여기서 끊고요. 10분 쉬었다가 계속 말씀드릴게요.